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의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제가 없는 어제 오프닝이 달라졌네요. 바로바로 반영하네요. 예, 제가 어제 또 방송으로 봤거든요. 오늘부터 이걸 바뀐다고 바로 반영하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입에 좀 붙는 것 같아요. 딱딱 붙는데요? 시청자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걸 한 70회 정도 했더니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바꿔봤습니다. 둔티의 그날님이 킹민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킹민호. 예, 좀 어울리네요. 저 인지도가 이 정도인지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다들 두목님만 외치더니 예. 이사나님도 오늘은 나오겠죠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네. 제가 어제 저기 다른데 불려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네. 전해드릴까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을 맞은 17살 고교생이 이제 방역당국이 밝혔죠. 독감 백신 때문이 아니다, 사망 원인이. 네네. 오늘 이제 부검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독극물 중독이라고 나왔다고요. 정확하진 않은 건 아니고 정확한 거죠. 정확합니까? 네, 부검 예, 예. 결과가. 네네. 숨진 고교생의 형이 사실은 이제 동생의 죽음이 독감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울렸어요. 근데 이러면서 부검 결과가 위에서 독극물이 치사량이 나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상하니까 아마 청원까지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네. 정황이 또 드러나가지고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이번 백신 접종과 관련된 논란에 거의 이제 처음 부분에 등장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당국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네. 밝혔습니다. 네.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도 리포트로 준비하고 있죠. 네네. 더 자세하게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900분 뭡니까 이거? 와, 시작부터 아니 저희 지금 첫 코너 시작도 안 했는데 900분이 들어오셨어요. 커피 브라운님이 제목 보고 들어오셨다고. 네. 저희 뉴스프리 데스크가 다른 건 몰라도 제목 장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그 중심엔 바로 오재필 기자가 있죠. 네. 김영주님이 지각 안 하셨다 그랬는데 잘하셨습니다. 이제 첫 코너 바로 들어갈게요. 네, 첫 코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 현안 짚어보는 황혜진 선임 기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다들 제목 보고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요즘 핫한 그 주제죠. 네, 그분. 윤석열 네. 검찰총장은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할 거다. 결론이 두 그리고 가지로. 혹시라도 하게 되더라도 잘 못할 거다. 오. 그런 생각입니다. 제 결론. 벌써부터.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어떻게 나가서 펼쳐질지. 네. 일단 먼저 여야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의 정계 진출을 이야기하는 언론 자체가 저는 대단히 마땅치 않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공직에 있고 정치와는 가장 거리를 두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자꾸 정치할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예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대망이든 소망이든 그거야 생각하는 이들의 자유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 사회 봉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윤 총장의 자유입니다. 개혁의 반대편에 서서 막고자 했던 사람은 과거를 상정하지 미래를 상정하지 못합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 하가 아닌 이상 정치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 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나땡 저는 처음 듣고 뭐 윤석열 나땡은 말이야 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더니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이게. 윤석열 나와주면 땡큐다. 그 전에 그 황나땡이 있었대요. 황교안 나와주면 땡큐다. 들어본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저 신동근 최고위원이 이제 앞에 한 말 있죠. 우리가 지금 들은 육성 말고 그 앞에 있는데 황교안 나오면 땡큐란 말이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다 입증됐다 뭐 이러면서 일종의 좀 약간 뭐랄까 비아냥 그런 네, 거죠. 네. 뭐 나오시든지 뭐 우린 고맙죠 뭐 이런 건데요. 나오면 감사하죠. 네, 나오면 이런, 감사하고 이런 우리는 느낌. 네.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앞서서 네.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있죠. 사실. 있고 보수 세력 전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있죠. 뭐 대검 앞에 지금 뭐 khoan이 쫙 150개인가 있다면서요. 네. 누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나이트클럽 열었냐고 피아령거리는 분도 있고 뭐 그러던데 네. 그분들 검사 시트인데 어쨌든 그 인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 오늘 지금 들으신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네. 현직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뭐 정치와 관련해서 뭐 한이만이 운운하는 것, 그 언급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럼요. 네. 바람스럽지 않고 아예 묻지 않는 게 좋다. 라는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 법조인이잖아요. 네. 굉장히 원칙적인 말이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 말에 또 제 생각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거나 대권 후보로 부각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민의힘에 결국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한편으로는 저게 허상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윤석열이랑 무지개 같은 게 있어서 막 쫓아가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허무함이 남잖아요. 허당, 허무, 허색, 헛개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주호영 원내대표처럼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각광을 받는 것, 정치를 하거나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거나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다 그런 쪽이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이중 시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범보수 세력에서 계속 이제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지율이 뭐 제일 잘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 원인은 이제 대선 주자가 마땅히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의 얼굴이 될 사람이 지금 마땅치 보수의 없잖아요. 대선 주자가 없는 빈 공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그래서 그건 왜 그러죠?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미운 사람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부산 경남 출신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던 굉장히 뭐랄까 기대주, 그다음에 포스트문의 뭐 프린스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의 수사로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뭐 그러면서 그 윤석열 총장 이끄는 검찰이 저게 정말 저 정도 사안에 저렇게까지 수많은 검사를 동원하고 뭐 압수수색을 하면서 할 수사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도 많은데 어찌됐건 그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그런 아이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 없는 그 보수 세력, 반문 세력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싫은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쫓아가니까 그 일이 저렇게 대권주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윤석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적 역량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 그 공간에 들어왔을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아무도 누구라도 좋았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으로서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태생적 좀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야권 내에서도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네, 뭐 네. 글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아까도 뭐 무지개란 얘기도 하셨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해서 보수 세력의 후보가 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위에 국정농단 수사의 주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권은 샅샅이 어떻게 보면 다 파헤치고. 파헤치고 매스를 댄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강성 친박이나 또 뭐 태극기 세력은 윤석열 총장을 좋아할까요? 뭐 그럴 리가 그럴 없죠. 리가 없죠. 거의 네. 굉장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딜레마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로서는요 굉장히 참 이상한 현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홍준표 의원이 처음에는 제가 한 말처럼 박근혜 정권을 쳐부순 그 대표 칼제비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수의 무슨 희망으로 내세우는데 배알도 없나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며칠 전에는 검찰총장 그 월요일 목요일 날 청문회 국회 그 국정감사하는 거 보고서 저 정도로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검찰총장을 처음 봤다. 그냥 정치로 와라. 소질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잘 모시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홍준표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자초한 거예요. 그 정치 발언. 정치할 의향이 있느냐 그럼 안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잘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전에는 근데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이번에 말이 달라서 그건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리겠다. 봉사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봉사할지는 생각해 보겠다. 정치? 그건 아직 말 못 하겠다. 뭐 정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하고 윤석열 총장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파급을 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이른바 그 검찰 개혁 세력, 정부 내 여권 내 세력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좀 화가 나죠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싸움이 쭉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보수 세력의 기대, 여론조사에 나온 이게 힘이잖아요 일종의 권력이고 힘이 되는데 이거를 잘 얻으면 자기가 우군을 얻고 싸우는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정치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성질이 나서 뭐야 뭐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잘났어. 나도 서울법대 사법고시거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발언을 한 거는 정치를 한 발을 담근 거죠. 사실 정치 담근 거죠. 저 정치를 하겠다고 해석된 걸 각오한 거예요.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자작극일 수도 있고 자업자득일 수도 있고 자기가 노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윤석열 주자는 보수한테 약일까 독일까?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장은 이렇게 보수 주자가 안 보이다 하나 뜨니까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자 무지개처럼 쫓아가다 보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저렇게 꼭 윤석열 총장이 쫙 올라갔어요. 보수 대표자로. 대선이 점점 가까워요. 그러다 정치를 안 하거나 뭐 하러 왔다가 그만두거나 그래서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선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링에서 선수가 내려오고 올라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저번에 생겼잖아요. 반기문. 그렇죠, 반기문. 기억나시죠?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보수의 새로운 그 리더처럼 쭉 유력 주자 1등도 했잖아요. 그러다 본인이 귀국해서 한 3주 해보시다가 정치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만 딱 두니까 그 순간에 다 패닉됐잖아요. 후보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런 일이 생기면 선거는 하나마저 그냥 끝난다. 그래서 거기서 윤단땡이란 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황라땡이 생각날 정도로 사실 황교안 전 대표를 안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간에는 뭐 잘 돼도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공안검사 출신에 물론 윤석열 총장보다는 경험이 많아요. 사실 행정 경험은 법무부 장관 했죠. 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어요.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훨씬 경험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검사로서 갖고 있는 그 체질이 갑자기 안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장애 집회하고 정광훈 목사랑 광화문에서 손잡고 올라가고 그러다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사라졌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정치 부의사들도 그렇고 정치 전문가도 그렇지만 정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직이란 건 그 많은 정치 중에 가장 어려운 정치적 직위예요. 그래서 그것도 오랜 시간 훈련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선출직 자체를 그렇죠. 선거도 해보고 선거를 경험하지 않은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국가를 경영할 그런 능력이 생기고 겨우 그 반열에 오르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면 내년 7월 말이에요. 그럼 6개월 있다 대선해야 되는데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후보가 돼서 선거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시간이 바투군요. 6개월 동안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이면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통령은 쉽지 않고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갑자기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왔잖아요. 꾸준히 뭘 했죠. 꾸준히 정치적으로. 하긴 근데 했죠. 네. 평생 그 수사, 특히 특수수사만 해본 분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타협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긴 그렇죠. 그리고 하네요. 제가 네. 선거라는 걸 이제 예전에 뭐 정치부 기자 현역에 하면서 이렇게 추천하다 보면 국회의원 선거도 굉장히 힘들죠. 대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구의원 선거하는 사람들도요 필사적으로 선거예요. 그럼요. 네. 경쟁 그러니까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이렇게 그 공부를 잘한 사람이 고시를 봐서 높은 직위에 올라도 선출직이 더 우선인 거죠. 더 많은 권한을 네, 갖고 네. 문민 통제권을 갖는 거죠. 어쨌든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렇죠. 그 민심을 살펴야 되니까 그런 선출직이 근데 갖고 있는 게 있죠. 대선 주자란 건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트레이닝이 훈련이 잘 되고 경험치가 굉장히 높이 쌓고 갈등 조율, 우리나라 국가 안보, 뭐 한미 관계, 남북 관계, 경제 문제, 심지어 부동산 문제까지 다 공부가 돼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갈등 조정도 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구의원도 쉬운 거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 네, 민주당은 뭐 아까도 잠깐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국정감사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이 검사들의 어법이 있잖아요. 네, 합법이 네. 있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확인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네. 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정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현직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하는 거다. 정치 시작했다고 보는 것 시작했다라고 같아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막 하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 근데 이게 요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사람이 우직하고 수사만 한 사람이라 그렇지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번엔 상당히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사실 현직 검찰총장이 저런 정도의 발언을 한 분이 없죠. 물론 본인의 성격 뭐 이렇게 그 개성 이런 탓도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데 저 정도 얘기할 거면 옛날 같으면 다 그만뒀죠. 그렇죠. 내구 얘기를 하든지 내구 그랬죠. 하여튼 예, 작심 굉장히 발언. 특이한 검찰총장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정치하고 있다고 보고 저게 다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막 공격을 많이 하는데 여러 의원들이 공격하는데 그거는 첫 번째 알아서 나가라 그렇게 할 거면 두 번째 안 나가면 그냥 무력화시키겠다 뭐 이런 사인인 거죠. 네. 어쨌든 지금 황혜진 선임 기자가 정치는 해도 잘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대한 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네. 추천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 드디어. 오늘 했죠. 변호사 두 분. 뭐 보수적인 성향 변호사들을 추천을 했는데 공안 검사로 유명한 분하고 한 분은 또 이현 임정혁 변호사는 변호사. 임정혁 이현 변호사인데 네. 임정혁 변호사는 공안 검사 공안통이고요. 통진당 사건 때 네. 유명한 분이고 그다음 이현 변호사도 뭐 보수적인 변호사단체 대표도 하시고 이제 보수단체 계속 관련하신 분이고 세월호 특조위 때 네. 부단장 하다가 세월호 조사를 막내다는 비판을 받고 그만두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뭐 벼슬도 하시고 뭐 그런 이제 그 중요한 직위도 하시고 그런 변호사인데 꽤 유명한 변호사죠. 근데 지금 그래서 특히 이현 변호사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현 변호사가 이게 공수처가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네.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거 막으려고 그러면 결국 비토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현 변호사가 나중에 그 하여튼 요소를 최대한 위헌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적합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지연 작전에 들어간 걸로 사실상 보고 있죠. 민주당은 비토권 있잖아요. 네. 추천에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저 2명이 다 반대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못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처음에 공수처장 후보를 뭔가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뽑는데 100일이 넘게 지금 그렇죠. 끈 거잖아요. 7월 그러니까 15일부터. 좀 어마어마하네요. 지원 작전이. 그래서 지연 작전을 계속 할 거라고 의심을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누구를 뽑든지 우리 걸린데 그거는 오만방자한 얘기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비토권을 때문에 지금 사실 민주당이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계속 앞으로 행사해서 추천이 만약 안 되면 계속 민주당은 비토권을 행사하면 네. 자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여론이 이제 중요한 거죠. 저 정도면 보수 정당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후보를 냈는데 또 비토콜 행사한다.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예 법을 개정해서 바꿔서 네. 예를 들어서 뭐 6명 찬성을 5명으로 바꾸면 네.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니면은 그 후보 추천권을 국회의장한테 옮겨버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그래서 과연 민주당 어떤 후보를 가지고 이제 일단 인물을 봐야죠 진짜로. 그렇죠. 여론도 네.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적의 여론이나 법조계의 일반적인 그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고도 저 정도까지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여론이 혹시 일어나면 다른 방법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민주당이. 아까 윤석열 총장의 미래도 예측하셨으니까 공수처장 이거 국민의힘이 합의할 가능성은 혹시 있는지 얼마나 반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연 작전이 메인인데 주인데 혹시 저걸 거부하면 너무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추천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줄 명분 빌미를 줄 수 있겠다도 싶으면은 합의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연 작전할 가능성이 7, 합의할 가능성이 한 3 정도 여기서는. 어쨌든 여론이 되게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이 인물을 상황에서 내느냐 공수처에 대해서. 여론 이때 인물하고 여론을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오늘도 아재 정치에서 정치 현안 살펴봤는데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은 재밌게. 여기서 이렇게 됐네요. 네. 아니 근데 어제 사실은 제가 저기 앉았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아니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노나땡이라고 노제필 나오면 땡큐다고 지금 제가 다음에 땡땡하고 이장 계십니다. 선거 나가면 찍어주십시오. 네. 이장 선거. 이장 선거에 나가면 네. 마을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오늘은 어떤 5분 소식이죠? 컷으로. 자 오늘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네. 1.9% 급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했고 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수치인 게 2분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3.2%였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극적인 반등을 한 건데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투자도 늘고. 근데 그럼 이 회복세가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문제는 내수가 이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소비는 줄었어요 또 3분기에 네. 줄었기 때문에 거리두기 뭐 2.5단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소비가 많이 줄 수밖에 없었는데 네. 8월달에 그 코로나 재확산이 아니었으면 한 0.4% 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갔을 올랐을 것이다라고 텐데. 그러니까 2% 중반이 나왔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자 다음은 뭐냐면 요새 택배 기사분들이 뭐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과로로 돌아가신 그럼요. 분이 네. 뭐 올해만 14분이 과로로 숨지시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문자 내용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새벽 4시 반에 뭐 힘들다는 문자 보냈는데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네. 보실래요? 네.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늦어도 괜찮아요라는 저런 문구가 늦어도 등장을 괜찮아요. 했는데 넘겨주시고요. 자 사실은 이제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 같은 새벽 시간에 오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뛰다 보니까 이제 과로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택배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저런 쪽지를 남겨서 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분들한테 저는 아예 이렇게 좀 선택을 좀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뭐 이거는 로켓 배송까지는 뭐 이렇게 네. 빠르게 배송받을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러면 좀 선택의 여지를 좀 주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온라인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2,500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더 다운 시켜야 이제 싼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해야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네. 근데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그 돈이 사실은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만약에 시장이 재편돼 가지고 어느 한 업체가 독과점을 해버리게 되면 몇 년 뒤에는 아마 택배비가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온라인에 사는 물건값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지금 뭐 서로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싼 거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이게 문화가 저는 정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하여튼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88명이 나왔습니다. 네. 좀 내려갔네요. 두 자리 떨어졌는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이 평가긴 해요. 네. 근데 오늘 이 소식도 이 소식인데 그 하나 이제 영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코로나19에 걸리면 혈액의 그 혈전이라고 하잖아요. 찌꺼기. 네네, 네. 그게 많이 늘어난대요. 어.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한 8만 4천 명 정도의 완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집중치료실에 들어갔던 분들의 IQ를 한번 재봤더니 한 10년 정도 늙었거나 IQ가 8.5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혈전이 뇌 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뇌졸중이나 뭐 네. 아니면 심혈관계에 그렇죠. 지장을 줄 텐데.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골프장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31명이요? 네. 골프장 관련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뭐 대학 아. 골프 모임 같은 걸 했는데 네. 자 다음 뉴스는 단독 뉴스예요. 네. 그 디자인 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뭐 지원해주는 뭐 이런 건데 여기 직원들이 뭘 했냐면 지하에 있는 그 기기를 물건을 뜯어가지고 부품을 공급상에 팔고 에? 직원들이요? 황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래요. 저기 뭐야 그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회사, 다른 일반 회사 사무실에 가서 물건 날라주는 알바를 뛰고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요? 그리고 한 8만 원, 9만 원 돈 받고 뭐 이랬대요. 황당하네요, 진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저희 유명하신 앵커분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뉴스입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어처구니가. 네. 업무 앵커님이라고.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보는 MBC. 네. 그 저희가 그 연희동 카페에 그 쇠구슬 테러가 있었다는 걸 보도해드렸는데 추가 제보가 왔거든요. 영상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지금 저희 기자가 9월달에 그러니까 10월에 카페 쇠구슬 난 지점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에 대한 쇠구슬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재본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오늘 근데 유력한 용의자인 50대 이웃 주민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공시 가격이 2035년까지 시세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한 5, 60%인데 많이 올라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좀 높아지겠죠. 네. 근데 물론 뭐 그 중저가 9억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시간 딱 맞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와, 7,300분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 인원 그대로 이제 뉴스데스크로 가시고요. 네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채널 고정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